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서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세일보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으로 주최한 종부세 절세 가이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종부세 절세 가이드를 주제로 2023년 달라지는 종부세 개관, 종부세에서의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자와 종부세, 주택, 종부세와 상속세, 종부세의 위헌성까지 총 5개의 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웨비나 진행에 앞서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대표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경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법인과 조세일보의 공동 주관으로 종부세 절세 가이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 시절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종부세 부담은 커지게 되었고 그만큼 조세 저항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사이에서 종부세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종부세에 불복하는 집단적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요지부동이던 부동산 가격에 직격탄을 던지면서 자산 가격이 급속하게 하향 조정되어 급기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오던 투기 억제 정책은 더 이상의 필요성을 상실한 채 부동산 정책은 시장 억제에서 시장 활성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종부세는 같은 모습으로 일관성을 갖는다기보다 시대와 정책에 따라 변화하여 왔습니다. 본래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과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산세적 성격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기가 되면 재산세적 성격을 잃고 부유세적 성격을 되찾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종부세와 수년 전의 종부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종부세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고 최적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올해 시행되는 종부세를 소개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경 부과될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은 무척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웨비나는 모두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의 김지은 변호사가 2023년 달라지는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법인의 자산관리센터에서 조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수 변호사가 종부세에서의 합산 배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션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이 있는 정재희 변호사가 1세대 1주택자에 있어 종부세를 재산세, 양도세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예일세무법인의 최성일 대표 변호사가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에서 문제되는 실질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절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법인의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가 종부세의 유연성을 발제하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 중인 헌법 소원 사건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어질 종부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증진되고 종부세로 인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건승과 행복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의 공동 개최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를 공동 주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웨비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2023년 달라지는 종부세 개관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당초 도입과 달리 토지보다 주택 중심으로 재편되어 주택에 대한 납세자와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종부세법 개정도 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법은 작년에만 2차례 개정이 있었고 그중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종부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도 작년에 3차례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종부세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종부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공제들이 추가되어 납세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중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전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었으나 종부세법 8조 1항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종부세 고지분부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인하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2023년에는 이를 다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지켜봐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모아 기본 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2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이 완화되어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주택이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역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방저가주택이 한 채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거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면이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저가주택의 적용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되는 만큼 종합부동산 세액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8번째 항 관련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요건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됐었지만 작년 시행령 부칙 개정으로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 요건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표 첫 번째 항 관련입니다.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주택가액 요건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표 세 번째 항 관련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5년간 합산 배제 대상인데 이 중 30세대 이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배제 대상이었지만 30세대 미만인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30세대 미만인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배제 대상이 되어 세제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구하게 된다고 거듭 설명드렸는데요. 세율 관련해서도 종부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법 9조 개정으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종부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로 한정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2022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었지만 2023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가 유리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9억 원을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2억 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연장자일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 1주택이 유리한 셈입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여 종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 10조 개정으로 2023년부터 세부담 상한선이 150%로 통일됩니다. 전년 대비 급격한 세액 증가를 방지하는 이러한 세부담 상한선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모두 일괄적으로 150%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종부세에서의 합산 배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법무법인 바른 자산관리그룹의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를 발표하게 될 법무법인 바른 자산관리그룹의 김경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제 주제는 소주제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산 배제, 두 번째는 과세 특례, 세 번째는 납부 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산 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배제는 앞서 김지은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상원주택 등에 대해서 합산 배제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는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합산 배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산 배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다시 합산 배제에서 제외된다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제외된 신고를 통해서 이제 다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산 배제는 신고를 하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기한 안에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하시면서 이 합산 배제를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합산 배제의 대상은 이렇게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이제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려고 지금 안을 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아파트는 이 시점 이후에 임대 등록하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허가가 되는 주택이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파트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므로 역시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이제 임대료 상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규정을 위반한 해와 그 다음에 2년 동안 합산 배제 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말소가 되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를 하게 되면 결국 합산 배제가 안 되니까 이제 합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 말소되었다가 이제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적용 합산이 되지만, 이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이 과세 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기간 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에 따른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세청 내지는 이제 기재부의 이제 해석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원의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이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세대주가 예를 들어 갖고 있다가 그거를 세대원이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참고로 이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제 일반 주택과 이제 그 외의 주택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일반 주택의 경우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서 이제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퇴거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서 이제 1세대 주택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산 배제 주택에 원래 해당하지 않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고는 최초에 신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변동 신고가 있고, 마지막에 제외 신고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에서 변동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신고를 계속 매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이 생기면 예를 들어 소유자 바뀌었다든가 면적이 바뀌었다든가 하면 변동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세 합산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재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옛날에는 종부세에서 이제 뭐 세율이라든가 그런 거 공제액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런 요건들과는 다 이제 무관하게 되었고, 다만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건이 있는데 그게 조정 지역 대상 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만 지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많이 해제가 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네 군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6월 1일까지 뭐 추가로 다시 지정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해제되는 것이 없다면 이제 이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합산 배제 요건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 특례입니다. 과세 특례는 합산 배제와는 달리 이제 종부세 과세는 되는데 이제 세율이라든가 공제액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방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경우에는 이제 공제액이 커지고 그다음에 세율은 이제 지금 세율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세대 1주택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 공제 및 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세 공제는 이제 종전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세 공제를 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종전주택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액이 달라지고 세 공제를 해줍니다. 뭐 일정한 나이라든가 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 세 공제 요건은 종전주택에만 적용을 해주고 이제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12억 원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올 내용이라서 일단은 넘어가는데 일단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 기간이 3년으로 올해 초부터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취득의 요건에서 이제 취득기한 제한은 없다는 것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그 간격 1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은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 취득했다 뭐 그래도 이 3년 안에 처분만 하면 이제 적용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은 다 이제 그 과세 특례 적용해 주는데 이제 5년이 안 지나면 무조건 해주고 그다음에 40% 이하로 지분을 상속하면 이것도 그냥 해주고 그다음에 지분 공시 가격이 이제 이 금액 이하면 이것도 그냥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특례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일부 지역은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속주택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대원 2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 등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특례는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세대원끼리가 그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재개발 대상 주택이었는데 이게 멸실됐다. 그 다음에 이제 멸실된 것이 다시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완성되면 이제 그 주택을 받게 될 텐데 이제 그거 경우에도 이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전주택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택수 산정 특례입니다. 이제 지금은 현재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과 이제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율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일정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낮은 세율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제도이고요.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 요건은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이하 뭐 40% 그다음에 뭐 공시 가격 그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주택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부 공동 명의에서 이제 1주택 과세 특례인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이제 2주택으로 해서 각각 받아도 되고 합쳐서 그냥 공제랑 그걸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든가 적용하지 않든가 이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주의할 점은 이게 누구를 이제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려면 이제 한 사람으로 몰아야 될 텐데 한 사람이 내는 걸로 해서
이제 그걸 누구로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반반이면 뭐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대 4다, 뭐 7대 3이다 이러면 그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내는 걸로 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요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이고 이제 근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구로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그냥 구원식 공제 받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지 아니면 각각 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제 납세 의무자의 요건, 납세 의무자가 똑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과세 특례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등에서도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섞어서 이제 두 개가 다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적용받는 경우여야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부인이 받고 하나는 뭐 남편이 받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1세대 2주택 특례는 안 해주고 다만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5년 이내 이게 혼인합가라고 하는데 혼인합가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이내는 세대가 아예 달라지는 걸로 봐서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납부유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유예는 이제 새로 생긴 제도인데 작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이제 그런 소득 요건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고 이제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간다 해당 연도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납부유예를 해서 이제 이해 세금은 내지 않고 나는 이제 납부유예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납부유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더 세금을 나중에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담보 제공한 걸로 이제 충당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예를 하다가 이제 유예가 끝날 수가 있겠죠. 이제 끝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인에게 넘기면 이제 내야 되는 것이고, 뭐 상속 내지 1세 주택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이제 유예가 끝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유예가 끝나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될 때 원금만 내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야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1세대 1주택자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와 비교입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 정재희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발표했던 주제와 좀 연관성은 있는데 특별히 이제 1세대 1주택이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에서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인이나 어떤 상속 등의 그 주택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하게 대처하시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세대 1주택의 각 어떤 차이,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세목별로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혼인이나 상속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각 세목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일 때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에서는
공제 금액이죠. 그 과세 기준 금액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2억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9억 원이 돼서 차이가 있고요. 또 주된 것으로 1세대 1주택일 때만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과세가 되고요. 다만 이제 고가주택이 되는 때에는 부분적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이제 장기 보유 공제는 1세대 2주택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고 또 2주택, 1세대 2주택부터는 세율이 가중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서는 이제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일 때는 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1세대 개념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문의 구성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에서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분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또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부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추가해서 이제 보유기간 2년 그리고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그 조정대상 지역 뭐 강남, 송파, 서초 등지에서는 이제 실거주 2년도 추가된다는 점이 종부세나 재산세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세대의 판정 기준에서도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로 살펴보지만 재산세에서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정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서울에 사는 납세 의무자가 1년 6개월간, 그러니까 여기선 서울 중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사는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보유 기간 중에는 종부세와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이 되겠지만 아까 보유기간 2년을 양도소득세에서는 갖춰야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액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배제하게 돼 있고 재산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배제하게 됩니다. 종부세에서는 그러한 가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아까 김지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합산을 배제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1세대 내에서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15억 원의 양도를 한 경우 그러면 지금 보유기간 중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런 가액 제한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을 받지만 재산세에서는 아까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지금 15억 원의 양도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좀 특이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고가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이 어떻게 부분 적용되는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 삼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 및 거주하다가 15억에 양도를 해서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발생을 했다. 이때는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에다가 그 전체 양도대가 15억 원 중에서 그 기준,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곱하기 15억 분의 3억 원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양도차익은 이제 2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요. 그래서 양도차익 2억 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천만 원을 뺀 1억 2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예, 이제 1세대 1주택이 이제 변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1세대가 예를 들어서 혼인이나 뭐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엔 이제 세대가 합치면서 주택 수의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이주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세대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택에서의 숫자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세법에서는 전부 이러한 경우를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해주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각 요건과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세목 모두 이제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도 5년 동안은 혼인난자별로 각각 1세대로 취급을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현재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남은 주택 하나는 굳이 특례가 없어도 1주택이니까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재산세에서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의 혜택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공동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 주택 수가 한 1주택이 추가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별로, 그러니까 세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율이 40% 미만이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만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재산세에서는 약간 특례 규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이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를 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조금 다른 점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년 동안은 종부세하고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6년, 7년 차에는 이제 종부세, 재산세에서는 이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2주택으로 취급이 되다가 7년 차에 양도를 하면 여전히 양도소득세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동거 봉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직계 존속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과세 기준이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근데 재산세에서는 조금 다르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기간에 있어서는 종부세에서는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와 합가를 했을 때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 1세대로 취급을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합가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특별히 어떤 이러한 기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해서 2주택이 된 후에 11년 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종부세에서는 10년 동안의 기간 제한이 있어서 10년간은 종부세, 또 재산세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이 되고, 11년 차에는 종부세는 1세대 2주택으로 취급이 되고, 재산세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계속 1주택이 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10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년 차가 돼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네, 마지막
그 대체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과세 기준이 현재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도 기본적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점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택을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산세는 뭐 대체 취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일단 보유기한별로 그대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이 되지만 재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했지만 그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부족 하나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세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발응과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예일세무법인의 최성일 대표 세무사님께서 주택, 종부세와 상속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 등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부담하게 될 상속세 증여세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될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성일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형으로 전환하고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산세 형태하고 유산 취득 과세 형태의 차이점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산세 형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가액에서 세무 등을 빼고 계산한 과세 표준의 10%에서 50%까지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형 과세는 상속인 등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속세에 현재 과세되고 있는 체계, 그 다음에 고가주택 등을 상속 또는 증여, 양도한 후에 현금을 물려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과세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상속인들 간의 각종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공제금액의 합계치를 뺀 후에 계산된 과세 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고, 거기에서 계산된 세액을 상속인 등이 각자 받은 재산가액의 점유 비율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세의 경우에 배우자 공제라든가,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최소 1인당 5천만 원,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10년 이상 영위한 가압을 상속받았을 때는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인별 공제받은 금액을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총 합계치를 가지고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유산세 체계의 과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주택을 상속으로 물려줬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토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을 공제를 하되 최대 한도는 10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6억 원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1세대 1주택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고가주택, 즉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 공제 대상의 주택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거한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 등 상속인들,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만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후에 물려주는 게 아니고 생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 혜택이 있는가? 증여의 경우에 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가주택을 포함한 여러 어떤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상속증여세에 있어서의 가액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가는 어느 기간 내에 있는 어떤 금액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은 어떤 시세가 아닌 실질 가액이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래가액, 매매가 있었을 때 거래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그다음에 수용보상가액, 공매 경매가액, 이 5개의 확정된 가액을 시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이 아무 때나 있어서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6월 내에 있는 가액, 증여의 경우는 3월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 5개의 가액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바로 시가로 채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6개월 내에 있는 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 개시 전 또는 증여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의 경우는 9개월, 증여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있는 가액은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시가 채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상속 증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은 시가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사 사례 가액에 대한 적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거래가액 기준시가라든가 면적이 5% 범위 내에 있는 가액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 상속 개시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는 또 3개월, 또 2년 내에 상속 개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등에 있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액은 시가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증여할 때 또는 증여할 때 이러한 주변의 가액을 특히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가액 등을 참고해서 신고 등을 해야지만이 가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많이 나왔던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시가로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감정 의뢰하는 대상에는 주거용 주택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사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만 좀 더 확인을 해서 증여 등의 어떤 시점을 채택하면은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자체를 상속이나 증여 아닌 생전에 팔아서 현금을 증여를 한다 또는 현금을 상속을 시킨다 했을 때의 어떤 세부담의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1세대 1주택이냐의 여부 또는 가액 등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율을 적용한 세액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어떤 부분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후에 예금 등을 해서 상속을 시킨다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가지고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속세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사항 또 과세관청과 다툼이 많이 있는 부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을 한다 또는 예금을 인출을 했다 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상속인들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 소명을 못했을 때는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유형별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에 해당되는 재산 처분이라든가 예금 인출 또는 이제 채무 부담액이 있으면은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할 때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 상속인,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예금 인출 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부 조회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담 안 한다 하는 생각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 그룹 장을 맡고 계신 최주영 변호사님께서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관해서 발표를 맡은 최주영 변호사입니다. 제 발표는 소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차 아래 차근차근 발표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모종의 법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정을 하는데 사용하는지, 그 판정 잣대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헌법 원리 원칙을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조세 부과 법률에만 특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한 6가지 제가 키워드를 조금 제시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조세 부과 법률의 특유한 기준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조세 부과 법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법령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조세 법률 특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거나 아니면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이라야 한다라는 그런 법원칙을 함축적으로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세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제재인지 분간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금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산적 담세 능력에 연동돼서 그와 연계돼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라서 그것은 곧 조세 평등의 원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세 법률주의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이 또 하나 세법 쪽에서 특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형법중주의라는 형사 분야하고 좀 비슷한 사고방식의 헌법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세 내용, 세목이라든지 세금을 계산해내는 중요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국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라라는 얘기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법률에서 하나하나 다 구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 그 대강과 틀을 잘, 그리고 위임하는 범위까지 잘 위임을 해서 하위 법령에 적법하게 위임을 해서 꼼꼼하게 입법을 하라라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 집행기관이 임의로 그 조세 요건들 같은 것들을 함부로 채워넣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 소급 과세 금지라는 것은 뭐 죄형 법정주의에서의 소급 금지와 마찬가지로 사후 입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과거에 이미 사실관계가 발생 완료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질과세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상의 원리 원칙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실질과세 원칙이 국세기본법의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언급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냐, 뭐 실질을 중요시할지 명의와 형식을 중요시할지는 뭐 입법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꼭 헌법적인 가치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하나의 헌법상 원리 원칙인 것처럼 전제를 해서 판결문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어서 뭐 실질과세 원칙도 하나의 중요한 헌법 잣대라고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뭐 조세법령 특유한 원칙은 아니고요. 모든 법률에 대한 심사 원칙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헌법 37조 2항의 비례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잉이라는 것, 뭐 세부담에 있어서의 과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은 뭐 액수나 세율이나 아니면 과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과잉금지 원칙의 뭐 종류 또는 하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중과세 원칙,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세법 쪽에서는 약간 특유하게 거론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응능부당의 원칙이랑 관련해서 소득 없는 것에 과세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 뭐 A라는 법률을 그 소득에 대해서 담세 능력에 대해서 A라는 세목으로 그 담세 능력을 포착을 해서 과세를 만약 했다면 다른 세목으로 또 과세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관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세목으로 나눠져 있고 분류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첩되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뭐 두 군데서 과세하는 경우라는 건 드물겠지만 그 담세의 원천을 따져보면 이쪽에서도 과세되는 측면이 있고 저쪽에서도 과세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논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 조금 더 범주를 넓힌다면 과잉금지 원칙 같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재판 작용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까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법원 재판에서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더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법을 개정했을 때 과거 법률을 믿고 또는 그걸 신뢰해서 어떤 모종의 행동에까지 나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구체적으로는 과거 법률을 신뢰해서 그에 따르고 자신의 어떤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을 위해서 적지 않은 어떤 노력과 재산을 투입한 국민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보호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경과 규정을 두거나 유예 규정을 두는 그래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과도기에 종전 법률에 의해 신뢰를 해서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이제 막상 시행되기 전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이나 자신이 투입했던 어떤 노력과 재산을 조금 전환시키는 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노력을 걷어들일 수 있는 또는 이미 투입됐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간 같은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신뢰라는 또 하나의 어떤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다라는 그런 컨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자유라는 게 조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주로 세법에서는 부부 합산 관련해서 어떤 세무 조치가 있었을 때 과연 독신자와 기혼자 사이에 있어서 어떤 결과적으로는 기혼자가 세대별로 합산이 되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미혼자와 세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혼인의 자유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혼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부부 합산의 문제를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좀 앞서 설명드린 제 67가지의 어떤 헌법상 원리 원칙과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의 결국은 이 테마들이 위헌 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 또는 조세 영역에서 흔히 또 어떤 위헌 논란이 있을 때 거론되고 있는 어떤 마인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재정 조달 목적,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설명이 됩니다. 조세 말고 각종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하고 조세하고 차이가 뭐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다른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라니까 내는 것입니다만은, 학술적으로는 재정 조달의 일반 재정 조달 목적이 조세고, 특별한 어떤 위험을 야기시키는 일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모종의 공평한 부담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분담금, 부담금 이런 이름으로 징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게 가산세이긴 합니다만은, 가산세는 재정 조달 목적의 세금은 아닌데 세금이라는 세자라는 것을 마지막에 분명히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책적 조세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재입니다. 법적 성격은 엄밀히 말하면 순수 세금은 아닙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근데 가산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어찌 된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해서 그거에 자체에 대한 어떤 가산세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까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와 유사하게 재정 조달,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특정 세목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들, 그런 것들이 글쎄요,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로 인한 어떤 그 세금 체계라는 것이 재정 조달 목적의 순수한 본연의 세금들 체제와 부담보다 더 커진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어떤 측면에서는 순수 재정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도입된 세금이라고 봤을 때 그런 마인드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실현 이익의 과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토지 초과 이득세랑 관련해서 초창기 한참 거론이 됐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실현 이익을 과세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거나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미실현 이익이라도 과세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그 과세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포착과 합리적인 계산, 그게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방향성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하고 누진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응능부담의 원칙,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것, 특별히 뭐 소득이랄까요, 부가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럼 뭐 그것도 어떤 이유에선가, 뭐 프랑스처럼 어떤 이유에선가 뭐 입법적인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할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과연 누진세가 또 합당하냐?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더 높아진다. 그게 과연 보유세의 속성과 부합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는 걸로 흔히들 얘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잠식과 사실상의 수용, 조금 표현이 조금 거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원본이 뭐냐? 원본 잠식, 일종의 원래 보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다 보면요, 그것도 순전히 보유로 인한 세금이라고 한다면, 새로 부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한 일정 퍼센트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면서 그 부담, 세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면, 한 6, 7년 동안 세금을 내다 보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가치에 대등한 금액을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결과 몇 년 지나고 나서 세금 낸 거 누적적으로 합쳐보니 결국 부동산 값하고 같은 돈만큼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은 제가 나라에 드린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수용이라는 사실상의 효과가 나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상 수용,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용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라는 관념에서의 한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헌법적인 심사 기준과 하나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행 종부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위헌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부세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측면이, 조세 법률주의 측면에서는 뭐 조금 엄격하고 까다로운 입장에서 이제 좀 얘기하자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중한 세 부담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율이 계속 상승이 돼서 지금 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또는 보유세에 적합한 누진세와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중과세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응능부담 원칙 위반을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조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아주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조세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위헌 선언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좀 높다 또는 그런 관점에서 더더욱 특정 과세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한 적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과연 과중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류의 어떤 위헌 논거 같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딱 어느 기준까지는 괜찮고 그거 10원만 넘어가면 갑자기 위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과중하다, 세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세 금액이 크다라는 얘기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요즘 최근에 작금의 지금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담이 좀 과중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몇 년 동안 고액의 세금을 다 내다 보면 거의 원본하고 동일시되는 수준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논거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대출금이라든지 순자산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가격만, 고가 여부만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중과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련 그 결정에서 종부세는 보유세 외에도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차관을 한다면 양도세 차익 산정 시에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히 보유세와 소득세라고 한다면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뭐 제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부세도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세적 성격에 관한 한 양쪽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세 산정할 때 그간 보유세 명목으로 또는 하여튼 통합 세금 명목으로 종부세로 낸 금액만큼을 공제해 준 규정을 마땅히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법인 종부세 중과의 위헌성입니다. 과거 법인 사업자, 법인 임대 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다소 정책적으로 조금 올렸다라고 할까요?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키는 형태의 세금 혜택이랄까, 유인책을 좀 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입법 태도가 법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아서서 더욱 가혹하리만큼 혜택을 주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혜택들을 다 걷어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 소유인 경우와 대비해서도 더 가혹한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라면 저가 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고, 법인 소유 주택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개인 대비 공제 혜택도 없고 전년 대비 세액 부담 상한도 폐지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입장은 과거에 법인 소유자에 대해서 보였었던 어떤 입법 태도에 비해서는 돌변한 것이 돼서 유도된 신뢰에 대한 침해라는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과 법률 위헌 챌린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한 조금은 학술적인 말씀입니다. 맨 아래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조세부가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법령 그 자체로 개정법률이 시행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만약 법령 소원의 형태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직접성이라는 어떤 적법 요건 결여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조세 법률에 대한 위헌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법원을 좀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입법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 거쳐서, 전심 단계에서는 또 위헌재청이라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전심을 거쳐서 행정소송 단계에 돌입했을 때 행정소송의 부수에서 법원에 일단 위헌재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신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투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법원 서면에다가 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위헌재청을 뭐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원 판사님도 보시기에 이거 위헌재청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법원이 위헌재청을 인용을 해서 위헌재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걸 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는 사이 그럼 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당연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판이 속행돼서 그 결과에 맞춰서 법원 재판도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일 원고 측의 위헌재청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사님이 이견을 갖고 있어서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내 이름으로 위헌재청은 하지 않을래라고 생각을 하셔서 위헌재청을 기각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위헌재청 기각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당사자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이에 재판이 당연 정지되지는 않고 앞서 법원이 위헌재청했을 때와는 달리 행정소송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재판을 조금 배려를 해줘서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패소 확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과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된다면 해당 법원 판결은 재심 대상이 돼서 구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조세 부과 법률에 대한 위헌 챌린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발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사항 중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 신랑 신부가 각각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혼인한 날은 혼인 신고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희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재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다른 법률도 그렇듯이 종부세 관련해서 혼인한 날도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 신고한 날을 의미를 합니다.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에서는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혼인 한자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경정 청구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고,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난다면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두 질문은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부세를 고지받아서 납부한 납세자도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당시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난다면 헌법 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답변해 주실 최주영 변호사님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변호사께서 뭐 잘 정리해 주셔서 거의 다 대답은 다 됐는데 조금 뭐 약간 격가지 얘기 같은 거 좀 덧붙이면 어떨까 해서 뭐 말씀드립니다. 뭐 경정 청구 대상이 이제 확대가 돼서 다행히 경정 청구가 되면 다행이긴 하고요. 다만 5년 내에 이제 시한 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시한이 아마 제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그것도 경정 청구를 후속 경정 청구를 제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소급표 문제가 위헌 결정의 소급표 문제가 대법원에 있어서는 이제 당해 사건과 당시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동종 사건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일반 사건에다도 미친다라고 또 얘기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가증약이라고 해서 그 일정 불복 기간 동안 그 불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복했다가 기판력에 의해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표가 차단되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 경정 청구권에 의한 그 병정이 다소 조금 찜찜하시거나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년 발부되는 종부세 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일단 제기해 놓으시는 것도 안전하고 또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조금 더 부과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바른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